저 힘드시죠? 예, 조금만 고생하세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기. 자, 거기 252페이지에 임대사례 비교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임대사례 비교법도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자,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해 보겠다. 이걸요.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이거 똑같이, 자, 최근에 임대된 사례 있죠? 임대료 된 사례를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그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의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 있죠.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여기 주의할 게 있는데, 자, 뭘 주의하냐면 맨 아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252페이지 맨 아래 사례 부동산의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요, 신규 계약으로서 가능하면요, 재계약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 많이 깎아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좀 개입되니까 가능하면요, 최초의 신규 계약으로서 임대 개시된 초에 지불되는 어떻다고요? 실질 임료 있죠?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정상화해라. 요거 좀 기억하세요.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 실질 임료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자, 대상 부동산이고, 요거는요, 사례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사례 부동산은 어떻게 임대했냐면, 보증금 5억에, 5억입니다. 5억에 월 300만원 주기로 하고서 임대했다는 얘기죠. 300만원. 그죠?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자, 요거 이제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해서 요거의 가치를 임대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자, 300만원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 5억, 이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 올라가죠? 근데 이거 덜렁, 임대료만 덜렁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보증금 5억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그죠? 요것도 감안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인 걸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성격인 걸 다 포함한 걸요, 뭐라고 하냐면 실질 임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질적인 임료. 요걸 기초로 해서 이 부동산의 뭐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시점 조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 임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단은 임료 성격인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뭘 포함하라고요? 임료 성격.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월 300만 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어떤 내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월세 받을 때는 순수한 임료 외에도 경비 같은 거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요? 아까 여러 재산세도 받아내려고 하고 감가상각비도 받아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유지 수원비 같은 거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순수한 임료 외에도 자 경비 뺀 걸 순임료로 하는 겁니다. 순임료 외에도 각종 경비도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일단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순수한 임료 외에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 경비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일단은 자, 이 중에서 요것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저 300만 원에는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있어 없어요? 있죠?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있죠? 여기 매기 지불하는 여기에는 순임료도 있고 재경비도 있다고 했죠? 요거하고 필요재경비 요거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죠? 넣었죠? 일단 이제 저거는 여기다 집어넣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보증금 5억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이거를요, 그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영이익 해줍니다. 예금적 성격이 뭐라고요? 일시불 운영이익. 그래서 일단 저기 있는 건 다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대료 성격인 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다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3층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데 4대가 한꺼번에 삽니다. 4대에서 30명이 한꺼번에 살고 있어요. 방은 3칸인데. 자, 그리고 이 2층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2명. 여기는 일용 근로자인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수도요금 같은 거를요, 부가사용료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가사용료. 근데 요거를 수도요금을 계량기 붙였다. 계량기 딱딱 붙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계량기 쓴 대로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요금은 그냥 가구별로 n분의 1로 내기로 했습니다. 가구별로 뭐라고요? 3분의 1씩 내기로 했습니다. 몇 분의 1하고요? 3분의 1. 그러면 일용근로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빨만 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막걸리 드시고 들어와서 그냥 힘드니까 잡니다.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일하다가 막걸리 드시고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한 달 내내 물 거의 안 쓰는데 3분의 1 내라는 것은요, 임대료 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결국 임대료 성격으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는 것은 뭐라고요? 임대료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에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실비를 초과하는. 이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주인은 왜 맨 위층에 살죠? 거기 위층에 살잖아요. 왜 위층에 살아요? 위층에 사는 이유가 있는데, 얘기했는데 그때 맨 위층에 살잖아요. 거기 가면 2층에 살죠. 그 이유는 주인은요, 세입자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꼴은 못 봅니다. 자, 밑에다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간단히 어제 어떤 그 진리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임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지만 3년 동안 임대하기로 해놓고서 이거 보증금 내는 게 아니라 임대료 한꺼번에 먼저 줄 수 있어, 없어요? 3천만 원 미리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기간이 지나면 까지는 겁니다. 이걸 깔세 혹은 사월세라는 겁니다. 깔세 뭐라고요? 사월. 그러면 1년 지났다 그러면 1,000만 원 까졌죠? 이게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요거를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 까진 금액이라는 얘기죠. 상각이 까졌다는 얘기입니다. 깎였다는 얘기죠. 까진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2천만 원은 깎였어, 안 깎였어? 안 까진 금액이죠. 안 까진 금액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요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 아직 안 깎인 걸 뭐라고요? 미상가액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거 운영이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의미만 하시면 돼요. 매 계산 문제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의 자료로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매월 연간이라고 했죠? 월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심하세요. 연간 실질임료니까 매월 지불하는 순임료가 200만 원이랍니다. 매월 지불하는 순임료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인데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보증금 은행 예치하면 10% 이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5천 곱하기 10%하니까 50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도요금 중에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죠. 이렇게 요거 500만 원 더해줘야 됩니다.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연간 필요재경비가 1,500만 원이죠. 그렇죠? 요거 1,50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임대료 성격을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거 아마 4,900만 원 될 겁니다. 맞죠? 맞나요? 4,900. 그러니까 여기 얼마라고요? 4,900만 원.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마무리했고,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수익환원법은요, 상당히 논리 자체가 까탈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 있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세요. 다른 거 공부해봐야, 힘 안 들입니다. 힘 안 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요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나오면 맞춥니다. 맞춰요. 자,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놔서 가치를 구하겠다 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 자, 얘는, 네, 어디서 들어봤나요? 어떤 사람은 6년째 공부하는데 처음 들어봤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6년째 공부할 만하구나, 생각해요. 6년째 공부, 처음 들어봤답니다. 이게 이제 투자론의 거의 심장 아닙니까? 심장. 그죠? 그래서, 진짜입니다. 처음 들어봤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야 처음 봤지만 그분은 6년째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년이라고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그거 그냥 내뱉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 대 때리려고 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분 좀 평생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긴 공부는 평생 공부라 하니까 평생 하셔야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죠? 내뱉으면 대화인데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요, 이렇게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5억을 투자했는데, 내 돈 5억 나간 게 있죠?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8천만 원 들어온다고 치자.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8천만 원. 그리고 처분했을 때, 한 13억 들어오는데 이거저거 빼고 났더니 7억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건 내 손에 나간 돈, 얘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치 있죠? 요걸 투자 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자, 이 사람 5억 투자했지만 요거는 받고 이제 팔려고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인 현금. 그래서 얘는요, 알게 모르게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것을 가정해서 자, 요 8억, 8천만 원 있죠? 요거를 매기 세후 현금 수지 해줍니다. 뭐라고요? 세후 현금 수지. 자, 그 다음에 요 7억을요, 이걸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분 복귀액. 자, 요걸 적절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할인하면 부동산 가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은행이 빌린 거 있으면 더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통적 하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네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우리 옛날 가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한 100m 떨어져 있죠? 그죠? 거기 밤에 가서 앉아있으면 위에서 누가 쳐다봐, 안 쳐다봐요? 딱 쳐다보는데 약간 웃고 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그게. 약간. 자, 어떻게 이걸요, 전통적인 소득 접근법 해줍니다. 손특적 뭐라고요? 접근법. 아니면요, 직접 환원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직접 환원법 이런 거 쓰는데, 야, 얘하고 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요,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끝까지 뭐라고요?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합리한 가정을 하는데 얘는 자, 매년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소득. 달라지면 안 돼요. 매년 금액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영원히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똑같은 소득이 발생하니까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한 해의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환원율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뭘로 나눈다고요? 환원율 나누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전통적인 소득적응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환원율은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자본 수익률하고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 토지 A라는 토지가 있다고 치자. 무슨 토지가 있다고요? A. 자,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한 개라고요? 결론만. A라는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5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경비 다 빼고 얼마씩 발생한다고요? 1,000만 원씩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얼마씩이라고요? 1,000만 원씩 발생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면 지구에서 뿅 하고 없어진답니다. 어떻게 합니다고요? 뿅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뿅 하고 없어집니다. 그죠? 아까는 자, 이 핑류 재경비였죠? 요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얘는 뭐라고요? 뿅 하고 없어집니다. 뿅 하고. 웃기게 없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5년 동안 들어온 게 이게 다죠? 이게 다 합니까? 그럼 아까처럼 이거 그대로 할인해 주면 됩니다. 요거 승률로 딱 할인해 주면 돼요. 10%라고 해주자.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지금 시점의 가치, 프레젠트 밸류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듣기만 하라고 했죠? 듣기만 하고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자, 토지의 가치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자, 연금의 현가에서 곱하면 돼요. 뭐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5번 나오죠? 이걸 할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연금의 뭐라고요? 현가에서 곱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공식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공식. 공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아는 공식 있습니다. 연금의 현가에서 곱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제곱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요, 요거 마이너스 5제곱은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0.1에 5제곱분의 1 해줘도 돼요. 자, 듣기만 하시라고 했죠?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만 풀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자, 그럼 요 계산, 요거 근데, 자, 아까는 5년 있다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뿅 하고 없어진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없어져, 안 없어져?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다른 한테 또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빌려주면 되잖아, 5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우리 아들이 계속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되죠? 이렇게 토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토지는 없습니다. 내가 어제거나 있다면. 그러면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면 자, 그냥 듣기만 하라고 했죠?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 요게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맞죠? 요거에 5제곱분의 1 아닙니까? 맞죠? 5는 요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무한대가 커지죠? 그러면 얘가 5, 6, 7, 8, 9 커지면서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1을 10으로 나누면 0.1이죠? 100으로 나누면 0.01이죠? 1000으로 나누면 0.001이죠? 그죠? 그러면 1조로 나눠봐요. 그러면 0.0000001이 하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더라고요?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0.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0 아까 나왔는데 1 빼기 0 하면 얼마라고요? 1입니다.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봐요. 그럼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는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1만 남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요,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가치는 요거 나눈 거죠? 요거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요, 순영업소득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밑에서 조정하려고. 그래서 요거를요, 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0.1을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 해주는데, 자, 자본 수익률이 뭐냐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다시 할게요. 수익이 뭐라고요?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근데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는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자본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근데 이번에는 B라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B라는 건물이 있다고 치자. 무슨 건물이 있다고요?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얘는 영원히 발생.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수익이 1,000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비용 다 빼고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1,000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계산해 볼게요.
건물의 가치도 자,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자, 이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느낌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건물은 얘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바로 나눈 거죠? 요것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건물은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얘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자, 그러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답니다. 얘는 가정이 뭐라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눈 게 할인하는 겁니다. 나눈 게 할인하는 거죠? 할인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감가율 있죠? 매년 감가가 돼야 안 돼요? 건물은 감가가 되는 거죠? 감가율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년 감가율을 자본 회수율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회수율. 매년 감가율을 더 빼내는 겁니다. 추가로 더 빼내요. 맞죠? 더 빼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죠? 그러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이 또 계속 발생해요? 안 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그럼 또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하다 마니까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려면 매년 감가율만큼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더해서 더 빼내는 겁니다. 추가로. 더 빼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세요. 얘는 무조건, 지금 암기하세요. 지금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얘는 계산할 때는 거의 계산 문제에서는요, 정액법을 가정합니다. 거의 100% 뭐라고요? 정액법을 가정한다면 잔존 내용수분의 1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잔존 내용수분의 1 한 게 바로 정액법 상각률입니다. 매년 뭐라고요? 정액법 상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냥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오른쪽에 거기 255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255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전통적 소득적응법과 뭐가 있어요? 자녀환원법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얘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복합부동산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1차가 돼서 거래하는 거 있죠? 이거 복합부동산인데 얘를 이제 계산한 방식은요. 전통적 소득정법이 있고 요거를 약간 응용한 자녀환원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녀환원법이 있는데 얘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통째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통째로.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소득정법은요. 이런 식으로 거기 표시를 이렇게 놨죠. 이 복합부동산의 가치는요. 복합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전체의 순수익 있죠? 토지 건물을 합친 전체의 순영업소득이 있을 겁니다. 얘는 항상 무조건 순영업소득 집어넣어야 돼요. 순수익해도 답하라고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자, 이 전체의 환원율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환원율을 해줍니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환원율 구한 거 있죠? 뭐라고요? 종합환원율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자,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자녀환원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따로 뭐라고요? 건물 따로. 토지 가치 따로 계산하고 건물 가치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확성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자, 먼저 토지 가치는요. 여기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요. 토지는요. 자본을 회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토지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근데 건물은요.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해볼게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자, 이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년 감가일만큼 더 빼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 그래서 얘는요, 암기하세요. 예전에 하긴 했는데, 예, 무조건 내용연수분의 1입니다. 뭐라고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 해주면 돼요. 정액법을 가정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요거 아니면 앞부분 요거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라고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맨 아래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은요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를 차지할 경우에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 5%이고 환원율은 10%이다. 그러니까 얘는요, 자, 별 말이 없으면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은 환원율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환원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몇 프로라고요? 10% 주어졌죠.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뭐만 계산한다고요? 얘만. 자, 어떻게 계산해요?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유순 전후죠?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부자업체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 뭐라고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 경비 빼낸 걸 뭐라고요? 순영업.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가능조소득은 5천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평균 공실률이 5%라고 했죠? 아래쪽에 보니까 평균 그게 5%죠? 그러니까 요 놈의 5% 하면 계산하면 25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250만 원. 맞나요? 맞네. 자, 그리고 자, 기타 소득은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은요 4,750만 원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4,75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영업 경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요 두 번째 줄에 유효조소득의 35%라고 했죠? 자, 보세요. 이거의 35% 아닙니까? 맞죠? 35%면 계산하면요 16625,000입니다. 얼마라고요? 16625,000 됩니다. 그럼 순영업소 나오겠네요. 30875,000. 30 뭐라고요? 875,000이 됩니다. 자, 다 됐네요. 이거 계산했죠? 30875,000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때는요 만약 10%로 나누면 0.1로 나누면 돼요. 그럼 0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뭘 붙이라고요? 0. 그러면 308750050 이게 답입니다. 308 뭐라고요? 750,000 이게 정답이요. 3억 875만 원이죠? 이렇게 답하면 돼요. 3억 얼마라고요? 875만 원. 이렇게. 자, 이거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환원율 주어졌죠? 그래, 이렇게 계산. 순영업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는 읽어볼게요. 요걸 이렇게 여기 지워도 되죠?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위하여 환원율을 구하라. 요번에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요걸 하라는 얘기죠? 요게. 그러면 자, 이 총 투자액은 2억이다. 그러면 얘는 이걸 2억이라고 집어넣어야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 못해요. 부동산 가치가 얼마라고요? 2억.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만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2억이라고 집어넣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거죠? 요게 얼마냐는 얘기죠?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요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연간 가능조소득은요 1,95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95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연간 기타 소득은요, 자, 1,000원이죠? 1,000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연간 기타 소득은 1,000원이죠? 그럼 100만 원이라는 게 아닙니까? 기타 소득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더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실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그 연간 공실했다는 손실은 50,000원이죠? 50만 원입니다. 50, 1,000원이니까 50만 원이죠? 이건 빼줘야 됩니다. 문제 더럽게 냈네요. 이렇게 50만 원 빼줘. 그러면 50만 원 빼고 100만 원 더해줬죠? 50만 원 더해주니까 2천만 원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뭐라고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 경비만 빼내면 되겠네요. 영업 경비는 연간 유효조소득의 40%라고 했죠? 이놈의 40%니까 248에서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800만. 그러면 1,200만 원이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다 됐네요. 얘가 이제 1,2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나눈 게 이거죠? 이때는요, 요거 나누면 돼요. 요거 나누면 돼요. 몇 번 할게요. 그때 요거 나옵니다. 요게 얼마 나오냐면 6%가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0.06 나오니까 6%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요게 2천만 원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이만큼 투자한 게 가치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3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힘들죠? 할만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워. 오케이. 자, 이번엔 3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의 가치를 수익환원법 중에 잔여환원법을 구하면 얼마인가? 예상 순수익은요, 4천만 원이다. 그럼 말이 없으면요, 4천만 원이면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순영업소득 4천만 원. 자, 순수익 할 때는 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건물의 자본수익률은 8%가 되겠죠? 얘는 8%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수는 50년이죠?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50분의 1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50분의 1 해주면요, 얘는 2%가 나옵니다. 0.02에서 뭐라고요? 2%.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생각하랍니다. 이게 정액법 상각률입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자, 4천만 원을 자 10%니까 0.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자 4억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4억. 정답은 얼마라고요? 4억이 됩니다. 4억. 되셨죠? 뭔 억이라고요? 4억.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 밑에 서술형 지분 알아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소익환원법은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흐름을요, 적절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자, 환원 또는 요구수를 할인하여. 여기서는 환원이라는 표현 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할인. 자, 환원 또는 할인하여 그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평가 가치를 구하겠다. 2번 볼게요.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용이라든가 상업용 등의 평가에 있어서 적합하죠. 왜냐하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임대용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평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걸 얘기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것을 전제로 매기 세후 현금 수지와 처분 시의 지분복 계획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매기 세후 현금 수지와 지분복 계획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잔여환원법이라든가 전통적인 소득정법은요,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에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경제적 내용수 전 기간 동안에 보유한다.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처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요, 둘 다 무슨 소득을 기초로 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환원합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밑에서 조정하려고 그래요. 밑에서 뭐라고요? 조정하려고.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읽어볼게요. 잔여환원법이나 전통적 소득정법은요,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이거 했나요?
자, 5번 볼게요.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 전통적 소득정법과 자녀 환원법은 모두 순영업소득을 환원 대상 소득으로 합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토지의 순수익을 환원할 때는요, 자본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의 순수익을 환원할 때는요,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가산하여 환원해야 됩니다. 토지를 환원할 때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자본, 이게 왜, 에이, 참. 이건 자본 회수율이죠? 자본 회수율. 수익률이 아닙니다. 자본 회수율. 이렇게. 자, 자본 회수율을 고려해야 생각해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이런 걸 자녀환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환원법. 자녀환원법은요,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소득은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본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소득은요, 자본회수를 고려하여 환원한다. 자, 토지는 자본회수를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얘는요, 자본회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원이율은요, 자, 보세요. 환원이율은, 이거 지워도 되죠? 맞죠? 이 두 개 합친 게 환원이율이죠? 이거 환원이율 아닙니까? 다 환원이율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익 가치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수익 가치는요, 자, 순영업소득을 뭐라고요? 환원율로 나눈 거죠? 나눴죠? 나눴는데, 이 환원율은요, 자본 수익률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뭘 포함시켜야 돼요?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됩니다. 감가상각률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얘를 여기다 넘길 수 있습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죠? 그러니까 환원율은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동산 수익가치분의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환원율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원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그 위에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줘야 돼요. 기억번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그 두 번째 볼게요. 환원율은요, 자본수익률에다 뭘 더한 거라고요?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자본 수익률에다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 더해서 합니다. 자, 9번 볼게요. 자녀법은요. 자, 얘는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전체의 순수익이 10억이라면, 자, 얘를 여기와 여기 나눠줘야 되겠죠? 얘를 건물의 순수익과 토지의 순영업소득 나눠줘야 되죠? 나누는 방법은요, 토지자녀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물의 순수익을 6억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빼니까 얼마라고요? 4억이죠. 이렇게 하는 걸요, 토지자녀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자녀법. 자, 읽어볼게요. 자, 9번 볼게요. 자녀법은요, 복합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토지 또는 건물에 기속되는 수익을 공제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 얘기인데, 토지자녀법은 이거입니다. 자, 만약 건물의 순수익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있죠? 여기에 바로 이렇게 계산한 걸 토지자녀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자녀법. 읽어볼게요. 토지자녀법은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토지 이외의 부분에 기속되는 순수익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순수익을 토지에 기속시키는 방식 있죠? 이걸요, 토지자녀법의 점입니다. 얘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나누는 방법을 자녀법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방법 뭐라고요? 자녀법.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자녀 환원율은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는데, 개별 환원율은요, 토지의 환원율, 건물의 환원율 따로따로 있죠? 이걸 개별 환원율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째로의 환원율을 뭐라고요? 종합 환원율이 해줍니다. 자,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는데, 종합 환원율은요, 2개 이상의 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될 경우에 적용한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세전 환원율은요, 순수익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환원율이죠? 이걸 세전 환원율이 하는 거고, 세후 환원율은요, 순수익에 세금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후 환원율로 나눠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이 순수익은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과정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과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13번 볼게요.
순수익은 내용연수 전 기간 동안에 동일한 소득이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익은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소득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거 지워도 되죠? 우리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풀기 쉬워요? 어려요? 요거 좀 힘들죠? 자, 오늘 천상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무제풀이에 들어가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냥 참으세요. 어차피 낮에도 막 다른 특강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여기는 막 우습잖아요. 다른 데는 1시간만 더 해도 막 지랄지랄합니다. 저한테 막 지랄지랄. 빨리 끝내라고. 근데 여기는 하도 그냥 막 거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래 그러느냐 안 해. 왜 이렇게 빨리 끝내 이렇게 나옵니다. 속으로. 빨리 도와야지 이렇게. 자, 어제가나 여기 환원율 있잖아요. 환원율은요. 아이고 요거 지웠네요. 자, 수익 가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에이, 괜히 지웠네요. 수익 가치는요. 순 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환원율로 나눈 겁니다. 자, 환원율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건물은요. 자, 여기다가 자본 회수율 같은 거 더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요거랑 요랑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바꿔치기 해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자, 환원이율은요. 환원이율은, 자, 수익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한 비율. 요게 이제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치 대분의 적절한 순영업소득이 차지한 비율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아까 그 계산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힘들죠? 근데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요거가 나오면 그래도 잘하면 풀만합니다. 이게 나오면 거의 요거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거의 계산 문제, 아까 같은 계산 문제 외에는 거의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면 또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요, 자본 수익률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죠? 환원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부동산만 그 환원율 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요 부동산의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은 뭐 하나 부동산이니까 뭐 일정하죠?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조 12다 라는 식으로 시조 뭐라고요? 12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시조 2L 이렇게 요거는요 시장 추출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조성법 혹은요 요소 구성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투자결합법, 요거는요 엘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요건 좀 잘하면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 요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자, 이 그 자본 수익률의 정체가 토지 같은 건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 가정하에 여기서 이제 그 가치를 여기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걸로 요런 요구를 하는데 결국은요. 자본 수익률이요. 토지 같은 거는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정체가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로부터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요구 수익률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 구하는 방법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좀 오래된 방식이죠. 자, 요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무위험률에다가 뭐라고요? 무위험률에다가 우리 공부했었죠. 무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무위험 뭐라고요?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자, 요거는 전통적인 소득정법에서는 오래됐어, 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얘는 이 표현을 좀 똑같은 표현인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위험률을 순수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순수이율.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염을 반영해서 요구수익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이론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써먹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오염이 10%다, 20%다. 이거를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 상당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오염이 크냐 작냐 이거 어떻게 따집니까? 따기 쉬워요, 어려? 어렵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방식이지만 써먹기는 쉬워요, 어려? 어렵기 때문에 거의 요건 안 써먹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 추출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동산과 최근에 아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적이 있답니다. 거래된 적이 있는데, 자, 그동안 임대료로 매년 1,000만 원씩 냈답니다. 매년 얼마씩 냈다고요? 1,000만 원. 순영업소득으로. 그리고 이번에 1억에 팔렸답니다. 얼마 팔렸다고요? 1억. 비슷한 게 이렇게 팔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얘를 1억이라고 간주하고, 얘는요, 자, 얼마라고? 1,000만 원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그 시장 추출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인데, 자, 아무래도, 이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비슷한 것들을 다 취합해서 평균 내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얘는 이미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이죠. 이미 2달이든 3달 전에 거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임대했던 사례죠. 과거 임대 실적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장래의 요구 승인을 결정한다는 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써먹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 때문에 많이 써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이게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통째로 구성되는 환원율 있죠? 이걸요, 종합 환원율인데, 여기는요, 투자결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뭐라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자, 얘는 무조건 문제에서 무조건 다르다 아니면요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야 돼요. 자, 용어 딱 읽다 보면 같다, 분리할 수 없다는 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합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이런 식으로 통째의 환원율 있죠? 종합 환원율 구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의 환원율은 8%랍니다. 토지의 환원율은 얼마라고요? 10%래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30% 대 70%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요,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예요? 8%. 토지는 몇 프로라고요? 10%. 여기다가 가격 구성비를 곱하면 돼요. 여기는 30%죠? 근데 똑같이 30을 곱하면 안 되고 여기다 0.3을 곱해야 됩니다. 이건 얼마라고요? 0.7. 이렇게 해서 구한 게요. 자, 그 종합 환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계산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 풀 줄 아셔야 돼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이렇게 자, 부동산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분 투자자도 있고 누가 있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죠. 저당 투자자가 있는데 얘는요, 지분 투자자는 4억 투자했고 저당 투자자는요 6억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랍니다. 그리고 얘는요 몇 프로예요? 얘는 8%죠. 맞죠? 8%.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요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오기 힘듭니다. 요거는 할 줄 있겠죠? 이건 금방 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합 환원율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요. 자, 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얼마라고요? 5%죠. 그다음에 지분 투자, 자, 그다음 지분 투자는 몇 프로예요? 8%. 여기다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0억 중에 얘는요 6억 투자했죠. 0.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긴 10억 중에 4억 투자했죠. 0.4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 그 금융적 투자기록법하의 요구승일입니다. 환원율이죠? 그렇게 하는데, 얘는 여기서 나오기 힘든 게, 얘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 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요거는요, 지분 배당률 사용하는 바람에, 약간 문제 나오면 풀기 힘듭니다. 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오면 요거는 조금 이따 계산해 볼 겁니다. 요건 풀 줄 아셔야 돼요. 요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됐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엘루드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엘루드법은요, 이렇게, LG전자. 무슨 전자라고요? LG전자. LGA. 다시.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올랐답니다. LG전자 뭐라고요? 주식 가격이 올랐다. 자, 그래서 얘는요, 자, 지금까지는요, 이 가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가정을, 자,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소득이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얘는요, 자, 엘루드법은요, 나중에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보면 지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 지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돈 갚으면.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가 이때는 8억이고 이때는 2억이고 8억이 6억이 될 수 있죠?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가격이 한 5년 후에는 예상되는 가격이 8억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15억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 받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15억 정도가 이때 가격이 형성된다면 팔더라도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하고요? 처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할인 현금 수준소법이에요.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준소법인데, 다만 얘는 보통 이거를 세전 현금 수율을 기초로 하는 바람에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런 뭐 단점이 있겠네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 알아볼게요. 부채 감당법은요, 자, 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겠답니다. 자, 부채 감당률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요, 자,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한 겁니다. 대출액에다 뭘 곱하는 거라고요? 저당상수 곱한 거예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액은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대부비를 곱한 거죠. 부동산 가치가 1억인데 대부비 60%이다.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나? 6천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 대출액은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듣기만 하시면 돼요. 대부 비율을 곱한 겁니다. 무슨 비율하고요? 대부 비율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볼게요. 환원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저기 환원율 맨 왼쪽. 부동산 가치분 순영업 요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남겨놓고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를 곱하죠. 그리고 저당도 곱하죠. 이렇게 한 게 환원율입니다. 자, 그래서 환원율은 요건 암기하세요. 환원율은요, 자, 요거랑 요거 세 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저부대 기억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다.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어떤 사람 해병대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부대 기억하세요. 저당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대부비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따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대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종합환원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주 곤란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만 따져본 거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61페이지 볼게요.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다 기출대 문제들입니다. 1번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 하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딱 보는 순간 순영업소득 나오고 영업경비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낸 게 순영업소득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낸 게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순영업소득을, 자, 순영업소득은 계산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낸 게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3만원? 3천만 아닙니까? 이거 계산 됐죠? 그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중에서 일단 딱 보는 순간, 토지가액 나왔고, 건물가액 나왔고, 토지환원율 나왔고, 건물환원율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5%.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10%.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자, 토지 가액 대 건물 가액의 가격 비율이 40%에 대해 60%죠?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다가 0.4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얼마라고요? 0.6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 아닙니까? 맞죠? 토지의 환원율에다가 토지의 가격 구성비율 있죠? 건물의 환원율에다가 건물의 가격 구성비율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8% 나옵니다. 몇 프로 나온다고요? 8%. 이거 8%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0.08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375,000,00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억 7,500. 375,000,000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할 줄 알으면 해도 돼요, 이거. 근데 뭐 하기 힘들겠네요. 이거 어떻게 할만해요? 요거 계산할 줄 아냐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아직도 재밌어요? 어떻게,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아직도 재밌어요? 재밌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토지의 환원율이 15%, 건물의 환원율은 10%. 근데 요거는 문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요거. 토지의 환원율은 얼마라고요? 15%. 15%죠?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10%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자, 이 가격 구성 비율을요, 30%, 70%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1합니다. 이렇게 주어졌죠? 얘가 3대1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토지의 환원율은 15%죠?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10%죠? 10%. 여기다가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요? 5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5분의, 자, 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5분의 3. 아시겠죠? 5분의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5분의 얼마라고요? 2.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13%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3%.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에 적용할 환원율을 계산해라. 자, 환원율을 계산하는데 딱 보는 순간, 자, 여기 볼게요. 네,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거, 자,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순간 일단은 뭐 대부 비율 나오고 저당상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뭐 계산하고요? 요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은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부채 서비스는 1,500이죠? 얘 3천만 원. 얘 1,500만 원. 1,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나눈 게 얼마예요? 3천만 원 나누기 1,5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2 아닙니까? 그 부채 감당은 얼마라고요? 2 딱 주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당상수 주어졌죠? 0.17 나왔네요. 0.177 나왔죠?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대부비율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부비율은요, 거기 보니까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이 60% 대 40%죠? 이때 계산할 때는 하나는 그냥 100분율로 집어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40% 그대로 집어넣어요. 계산은요, 40 곱하기 2 곱하기 0.177 해주면 곧바로 100분율 나옵니다. 곧바로
14.16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14.16% 나올 겁니다. 자, 계산 이렇게 하세요. 40 곱하기 2 곱하기 뭐라고요? 0.177. 하나는 100분을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는 그래도 약간 응용한 문제고, 4번 볼게요. 다음 자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률법에 의한 자, 구체적인 구해진 환원율은 얘는 더 쉽습니다. 얘는 아예 이것도 구하지 말라고 그냥 바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저부대니까 저당상수 0.1이네요. 0.1. 그리고 부채 감당률도 주어졌죠?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는 100분율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대부 비율을 100분율 집어넣을게요. 대부는 50%죠? 그럼 이거 바로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은 50 곱하기 2 곱하기 0.1 있죠? 그러면 얘는 10%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0%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 들어올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다. 6시 전에 끝낼 겁니다.